네, 안녕하세요. 누구 왔어? 아니, 지금 뭐, 방송하니까 이상한 거지. 환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 네, 더 늦기 전에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책임감에 대해서. 설교말 때도 그거 했어요. 네, 맞아요. 노하우 주간. 네? 아니, 고라우 주간. 노하우도 거기서 멈추시는 겁니까? 고라우 주간에, 네. 다윗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도자 탓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 지도자를 찾았디야. 탓하기가 쉬운데,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을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 책임감을 가져야 될 기회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자, 171페이지. 자기 삶을 책임지도록 도우라.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책임감을 잘 갖기 힘든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즐거운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이 좋은 모습, 편하고 상처받지 않고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너무 제공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책임감을 가진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거, 이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사회와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많이 지금 시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 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1번. 자, 먼저 부모가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교정은 그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자신이 잘못하고는 남의 탓을 하는 말을, 남을 탓하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한 적은 없는가? 실수해놓고 다른 데에 화풀이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가? 있지. 네. 뭘 물어보냐? 자, 우리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 못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우리의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많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적든지 뭐 크든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서 지금 부모가 먼저 책임감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2장. 다음 장을 읽고 자녀의 방어 기제가 어떠한지 살펴보라. 그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시작하라. 다음 장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라. 우리는 자기 잘못과 나쁜 버릇에 눈을 감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다. 네, 여기서도 블라인드 스팟이 나오죠. 내가 보기에는 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한 행동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럴 때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책임감을 배워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애들이 물건을 마음대로 떨어뜨리거나 지금 오늘도 보면 제가 이거 매일 하라고 시키거든요. 지우고 나서 저렇게 지우개 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아이들이 오면 되게 불쾌해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근데 몰라. 근데 주위 사람들이 통해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네, 이거는 꼭 애들이 엄마가 집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자기가 앉은 자리, 왜냐면 우리는 지정석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낸단 말이야. 아이는 좀 힘들겠지만
이제 뭐 둘 셋 된 사람들 자녀들 보면 꼭 싸우잖아요.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네가 왜 했냐 내가 안 했냐 하면서 싸우는데 이거 책임감을 배우기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좋은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배워야 됩니다. 책임감을 눈 감는 데는 특별히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대요. 와. 뭐? 정신건강. 아니 뭐가 책임감을 눈 감는 거. 책임감을 회피하는 유형들 있죠. 이거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주로 책임에 대해 부적절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뒤에도 책을 안 갖고 왔어? 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심도 깊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요. 이거를 정신 건강과 연결을 시켰어요. 나 정신이 건강을 하지 않으면 책임감을 갖는 패턴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자그맣게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정신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확장해서 이분이 정신 건강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서 보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주로 책임감에 대해 부적절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상황을 두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책임을 통감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네, 빅팀 멘탈리티, 우울증 걸린 사람들 계속 남 탓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랬고요, 과거의 상처가 이랬고요. 계속 하다가 그냥 그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예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죠. 똑같이 우울증,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리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한 형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리즘의 삶을 살다가 망한 삶을 살았고 근데 나의 선택은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부모님 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책임을 지는 거죠. 내 부모님 어쨌든 상관없이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면서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삶을 지금 간식 시아가 이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피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만 나와 있는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과도한 책임감을 갖든지. 네, 과도한 책임감도 문제가 많아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패턴인데 제가 한번 좀 이거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나친 책임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잉 책임감. 우리 어느 정도 이런 거 다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책임을 져요. 내 바운더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섬겨서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려다 보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사역을 하면서 과도하게 나한테 맡겨진 영혼의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넘어서 들어가면 그 사람 기분 나쁘겠지? 그 사람이 내가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사람 기분이 나쁘고 바뀌지도 않지.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종종 막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항상. 뭔가 질서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다 번아웃이 옵니다.
저도 이런 지나친 책임감, 전 두 가지 양상 다 갖고 있네 보니까 하나는 회피하든지 하나는 너무 하든지 지나친 책임감을 갖든지. 네, 그래서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모든 것이 또 남의 탓이야. 어린 시절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했거나 실패할 때마다 심하게 비난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해도 소용없어. 내 의견은 못 살릴 거야.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신념을 이러한 나는 어차피 내가 해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말자라는 자연스럽게 그런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먹어도 되죠? 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내가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건강한 정신적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 왜냐면 혼나지 않으려면 제가 그랬어요. 해야 되거든요. 혼나지 않으려면 저 몰랐어요.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혼나지 않으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이 환경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가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심하게 비난받은 사람. 이게 되게 비난이 무서운 거잖아요. 잘 못했더라도 운전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하게 비난입니다. 심하게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심하게 비난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게 깔끔 떠는 사람은? 깔끔 떠는 사람. 심하게 통제받아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보면 가끔 보면 진짜 어제 뭐라고 하지? 그 깔끔 너무 심한 결벽증처럼 맞아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그것도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이제 문제인데 결벽증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학습된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12가지 덫이었나?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취약성의 덫이에요. 세균에 대해 아주 예민한 거야. 지저분하면 그 세균에 대해서 이게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떨어오면 아예 입도 못 대고.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인데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통제해서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모는 그렇게 강요받은 아이는 저희 누구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인가? 브라이언이 되게 결벽증이 심해서 지금 청소 전문 업체에 냈잖아요. 진짜? 뭐 냈을 거야 아마. 정리좀 이런 거. 진짜?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관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되게 노력을 하는데 왔다가 완전히 이제 사람 다 가면 싹 다 치우고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인데 걔가 나왔나 오은영 박사님이 나한테 내가 그걸 어떻게 본 것 같으니까 아빠가 되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아빠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이게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 오면 뭔가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변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책상, 내 옷 막 이러면서 강박이 생기는 거야. 알죠? 침대 모서리 증후군. 그래서 모서리 딱 맞아야 잠을 자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저희 여동생이 그렇거든요. 삐뚤어지면 못 자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은 그렇다고? 수연이가? 아니 우리 목사님 여동생 불안해서 그래요. 이거라도 맞춰서 여기에다가 나의 안정감을 심는 거야. 외부의 환경에. 이게 정신건강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닌 상황도 있죠. 그냥 자기 기질상 여러 가지 그다음에 외부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자기가 겪어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나친 책임감도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책임 회피도 문제. 그러면 적절하게 중간에서 적절한 책임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책임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예요. 나도 누군가 내
바운더리를 침범했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는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같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부모가 과도하게 아이의 그 바운더리를 계속 침범해요. 다 해줘 어렸을 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답답해 솔직히. 답답해 내가 해버려. 약간 계속 침범합니다. 계속 침범해서 대신 말해주고 대신 뭐 청소해주고 대신 해주고 치워주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 있죠. 근데 만약에 했어? 치우더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 너가 더 대신 엄마가 치운 거야. 너 일인데 엄마가 해준 거야. 그럼 너가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침범하지 않는 거.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몫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모두 무균실에서 살 수는 없잖아. 지금 은채소은이도 가가지고 엄청 힘든 또 한 주를 2주를 보내고 왔는데 은채랑 소은이가 또 많이 또 성장해서 왔어요. 엄마 힘들어 계속 은채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막 정말 내가라도 가서 얘를 자르고 싶어요. 근데 누구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은채가 그러니까 자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는 거. 거절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다 말이야? 쫓아가야지 학교로. 그 누구냐고. 왜냐면 우리 다 아니까. 저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죠. 스스로. 그냥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장했다. 네, 내가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그런데 얘는 알아. 자기가 이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찾은 거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가서 풀어볼까?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한번 턱 까놓고 얘기를 해볼까? 그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거는 그냥 나는 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걸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만약 얘기했는데 그 아이랑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이럴 수 있어. 맞아. 내가 뭘 이러면 은채는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봐질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고 학교에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빛을 받을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나에게도 진리의 빛이 비쳤듯이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겠지. 왜냐하면 나도 사랑하시지만 얘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걸로 자기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그냥 성실히 하고 그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소비되지 않게. 그치 소비되지 않게 그걸 딱 가는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이번 주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인기 많아서 질투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소은이한테 소은이 너는 지금 딱 주목을 받았잖아. 회장님한테도 그렇고 일 잘한다고 중학생인데 너무 탁월하게 잘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막 다 그러니까 너는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은채는 어떻게 지내는 거 같니? 내가 그랬어. 언니는 소리가 조용해요. 언니는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하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니는 조용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언니는 인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언니랑 밥 먹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쟤는 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부모가 껴들기 쉬워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내가 문제를 조율하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둘만 싸워도 그렇다니까. 은채 손이 둘만 싸워도 내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막 넌 이거 탁탁 해주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둘이 싸우고 막 그 인상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자 그 언제까지 개입해야 되나?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아직 어린 애들은 어린애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옆에서. 내가 직접 나가서 하면 아이는 그걸 못 배우잖아. 자, 우리 아이의 행복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맞나요? 아니요. 이건 과도한 책임이죠. 경계를 넘어선 거죠. 네. 나는 사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모든 선택과 감정까지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갈 수는 없다. 아이가 힘들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한국 부모들은요.
아이가 독립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독립하기 힘들어해요. 맞잖아. 그쵸? 그런 면에서 드림이가 정말 엄청 공감한다. 그쵸, 많이 되죠. 진짜 독립이 중학생 벌써 독립이야 싶었는데 독립해야 될 때 딱 독립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세상에 뭐 할 거 다 하고 선후배 사이 그 동년배 애들 사이에서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모든 과정을 하면서 내가 이제 차 타고 태워가지고 가는 세상 어떤 게 가장 드림에 가니까 좋니? 그랬더니 우선 동갑내기 친구도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내가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내가 이 문제를 회피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하는 그 성취감보다 내가 직접 해결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걸 넘어섰을 때 오는 성취감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기회를 꼭 주셔야 돼요. 물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상담하고 오면 그때는 도와줘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가서 말할 수 있게끔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좋은데 너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화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화나면 나랑 싸웠으면 내가 문제지만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야. 자, 그래서 내 행동은 내가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다. 라고 좀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 가지 뭐 만들어가고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그럼 다 내 책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했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역할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팀 전체 결과는 함께 책임을 진다. 우리 모세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막 나 혼자 막 내가 이 사람들 나왔습니까? 나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들이 막 예언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지어져야 될 책임감이 있고 공동으로 지어져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명의 리더십이 그러니까 막 그런 아주 특출한 사람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교회도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모순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12명 제자 세우시고요. 70명 보내시고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같이 책임을 나누면서 공동으로 지어야 될 것은 공동으로 한다. 네, 그런 게 지금 건강한 책임감을 배워가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한번 볼게. 그런 과도한 책임감 있잖아요.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 이게 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비슷한 건데 그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학습을 한 거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심리학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어기지. 그렇죠. 이렇게 보통 영향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애착 관계, 두 번째가 가족 시스템, 세 번째가 수치 중심의 교육, 네 번째가 완벽주의의 문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트라우마와 불확실성. 그다음에 성격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적 요인.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요인까지 있어요. 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애착관계.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애착. 아이가 양육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 있는데 안정애착은 실수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잘 안정애착으로 키운 사람은 책임감은 있어. 하지만 죄책감이 적어. 내가 실수할 때. 나는 실수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이나 책임 회피용으로 가지 않아요. 안정애착은. 불안정애착. 엄마의 기분이 내 행동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보통 너 때문에 엄마가 화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이는 양육자의 감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해서 엄마들이 좀 약자였을 때 저도
아빠랑 엄마랑 싸울 때 엄마 편에 서서 엄마의 어떤 기분을 살피고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에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불안하겠죠. 되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말썽 부려서 그런가? 아빠가 뭐 막 갑자기 화를 내면 내가 더 잘 못해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있죠. 부부가 싸움하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얘는 어렸을 때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그걸 다 그냥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내가 계속해서 부모의 감정적인 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눈치를 보는 거야. 사실 관리하는 역할이 이거 뭐 좋은 말이 눈치야. 눈치 보는 거야. 눈치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눈치를 봐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 밑에서 아주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상황을 통제한 이 불안정한 거를 자기가 어떻게 자기 행동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안정 애착에서 나옵니다. 눈치 보는 애기들 진짜 제일 불쌍해.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막 웃게 해주려고 온 사람. 맞아요.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니 이제 머리를 하러 갔잖아. 소은이 머리를 하러 갔는데 나 머리를 하러 갔나? 그래서 루아시아 얘기를 하더라고. 저 누구지? 그 원장님이 그래서 노아 너무 이쁘고 막 루아시아 다 이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 집에도 너무 예쁘다고 애들이 놀기 되게 좋아한대. 그러면서 걔네들은요 그늘이 없어요. 다 그러던 거야. 자기의 어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저 주눅 들거나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딱 봐도 그렇잖아요. 루아가 좀 눌리는 거 봤어? 못 봤잖아요. 건강해. 자기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시야도 안 눌려. 시야 은근히 강해. 네, 노아도 안 눌려요. 저 자기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부모의 어떤 그늘 아래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 행복한 아이야. 그렇잖아요. 자, 가족 시스템. 이게 이제 가족 시스템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이거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아이예요. 이거를 부모화라고 하는데 부모화.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거야. 엄마가 아까처럼. 완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를 걱정해요. 이거를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부모는 지금 힘들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빨리 돈 벌어서. 맞아요. 자, 이런 부모화가 된 아이들 뭐예요? 부모의 부부싸움을 항상 중재를 합니다. 덜 가지 않도록 아빠가 참아! 엄마가 둘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중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동생을 자기가 부모처럼 키워. 내가 부모가 아니잖아. 맞아. 나는 형제잖아. 근데 그걸 키우는 거야. 언니가 그랬나? 아니요, 전혀. 전혀. 건강해, 그거는. 건강한 거야. 때놓고 혼자 놀러 갔지 뭐. 자, 세 번째. 엄마의 고민 상담자가 됐다. 이거 여기 상담할 때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딸은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싫어. 내가 엄마의 고민까지 상담하기가 버거워. 근데 그 상담하는 내용의 아빠는 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잖아. 되게 안 좋은 거야. 고민 상담을 부부싸움 해가지고 애한테 가가지고 니네 아빠가 저랬는데 계속 그렇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람, 그런 어떤 가족 시스템에서 부모화가 된 아이,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든지 아니면 책임감을 회피하든지. 부모한테는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는 이게 너무 싫었으니까 이제 회피로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양극단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걱정하는데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진다. 첫째들 보통 막 기둥이로 막 하잖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모임의 분위기를 책임지고 직장에서 해결사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희생하는 역할. 희생자. 돈 다 내가 내. 네.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런 게 건강하지 못한 가족 시스템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 아이가 이런 패턴이 나와요. 우리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치심 중심의 교육. 건강한 훈육은 행동을 교정하죠. 그런데 너 그냥 그 행동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고치면 돼 하는데 뭐 지저분한 아이라든지 넌 지저분하냐 뭐 이렇게 이 인간성과 이 본성 자체를 공격하는 거 있죠. 그치, 정체성을 흔드는 거. 네. 수치심 중심의 교육은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심한 말이죠. 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면 아이는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자책감, 사단이 주는 정체성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수치심까지 내려가게 돼요.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행위로 그거를 확인받으려고. 내가 좀 더 웃고 좀 더 잘하고 거절을 못해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정체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행위로 충분히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완벽주의 문화입니다. 사회적 영향도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공동체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가치가 강하죠. 우리나라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가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패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다. 네가 첫째로서 역할을 못하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버릇없이 행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메시지와 딱 결합이 되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박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힘들면서 하고 남한테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또 비난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잘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와 불확실성에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강해지는데 예를 들어 술 문제를 가진 부모, 폭력적인 부모,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분이 갑자기 좋다가 아빠가 기분 나쁘게 확 돌변하는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내가 눈치를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돼요. 김창욱이 그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항상 눈치 보고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술 마시고 오면 갑자기 기분 좋다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눈치 보면서 자라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행복한 척 과하게 행동하고 왜냐면 거기서도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고 많이 보셨죠 김창욱. 네.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돌방 상황 힘들어하고 모든 결과를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리더십이 있고 뭔가 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의 밑바닥에는 책임감보다는 불안감, 부담감이 원동력인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성격적인 요인이 있어. 성격적으로 기질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예민한 사람인데 잘 몰랐어요. 내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도 높고 하민이 같은 경우는 어리지만 되게 공감 능력이 높잖아. 남자의 치고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위험을 잘 감지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나무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캐치를 잘하는 거야. 좀 있죠. 또 뭐 루아도 약간 예민하고 노아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캐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겁도 그런 거야. 네. 가면 아는 거야. 내가 정말 다치지 않을 거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를 안전한 장소를 계속해서 원하는 거거든요. 대범하게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 은채 소은이가 완전히 정반대. 기질적으로 완전 반대. 근데 이런 기질의 환경이 은채 같은 경우는 정말 배려심으로 잘 자라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목사 자녀라는 어떤 틀에 우리가 그걸 딱 강요했다면 이제 과잉 책임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첫째인데 예민한데 이런 거를 보는 능력이 있는데 잘하니까 다 잘해 해가지고 뭐 하면 얘한테 과잉 책임으로 갈 수 있어. 뭐 가은이가 약간 어렸을 때 너무 빠르고 잘하고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얘는 잘하는 아이로. 근데 기질적으로 얘는 그게 발전된 아이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성격적인 요인도 우리가 잘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잘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기질이 그냥 과잉 책임이나 회피, 책임과 회피나 이 두 양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 그다음 신앙 안에서도 종교적인 영적인 건데 이런 죄책감이 돼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졌다. 일단 만약에 병 걸리면 그럴 것 같아. 맞아요. 그 되게 생각이 사단이 지배하는 게 내가 뭐 죄 줘서 하나님 나에게 벌 받나? 이런 생각 되게 많거든요. 자,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 실망하셨다. 뭐 근데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내가 주일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게 일부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도 많단 제가 말이지. 중감 다닐 때 중학생 때 이거 에어컨 좀 틀을까? 안 더워? 교사 선생님이 춥지? 지야. 그 중감 다닐 때 교사 선생님이 딱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인상이 어. 깊어가지고 그게 완전 이게 된 거야. 주일날 어떤 가정이 놀러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나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때 막 신앙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게 완전 주일날 놀러 가면은 저렇게 막 교통사고 나거나 뭔 일 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됐어. 아니 이제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종교용이에요. 이건 100%, 이거는 1%도 안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된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면 좀 봐줄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겪어서 이것도 몰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하신 아버지의 그런 비침을 받았다고는 받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그룹을 주일에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 다른 뭔가 그 교사가 했던 말을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데 딱 그 이야기만 너무 맞아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막 벌 주시나? 막 약간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기질상 취약성의 기질이 있으면 나는 이거 하고 어려움 겪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불안정한 아이들은 이게 더 크게 더 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권위자의 위치에 다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것도 설명을 해줄 때 진짜 이 선하신 아버지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것도 종교도 하나의 그냥 책임감을 떠안겨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자기는 무거운지 지지 않으면서 다 지게 하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버리죠. 힘들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 벌받지 않게 하는 거야.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막 동력이 돼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종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 성경의 책임은 순종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결과를 다 책임지는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 막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나라에서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좋게 말하면 그 책임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이끄셨다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교정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막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과 강요와 협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벌 주시고 다 해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죽이기도 하시고 땅에 묻기도 하시고 다 하는데 그 동기가 같지 않다는 거. 두려움에서 기인한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학자들이 지나친 책임감, 때로는 이건 그냥 책임감 회피 똑같은데 이거는 이 뿌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있죠. 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비난받지 않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책임감, 과도하게 책임을 져서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아니면 내 잘못을 회피해서 나 그러지 않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라고 열심히 하는 이면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비난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아주 깊은 뿌리에 있다는 거. 이게 책임감에 이분이 이 책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건강과 아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책임감 회피하는 것과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3번 읽어드릴게요. 네, 요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생길 때마다 야단을 치거나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개입하는 등 아이를 구해내려고 하지 말라. 네, 대신에 사랑의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속해서 구해주면 아이들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자비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다. 현대 문명을 물들이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 PC죠. Political Correctness네요. PC. 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개념은 어린 시절 내내 키워야 할 사회 적응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요즘은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걸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공정하게 내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저도 요즘 계속 상담을 하면 아이 문제가 엄마 아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올바르게 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우선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어른들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야단을 쳐서 그냥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거 꼭 가려야 되는 거 있죠. 요렇게 되면 생명의 길을 잃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는 순간 지옥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 명이 한두 명 논체손이면 싸움만 해도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냐 이거 들어가면 네가 그래서 둘 다 말은 자기 입장에서 다 맞아. 그런데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더 다름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회적 미국 사회에서 그 좌쪽이요 사회 정치적 올바름 이거 그때 자이언트 킬러에서도 빌주스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분은 뿌리를 이걸 두고 있어요. 지나치게 엄마가 과잉 보호한 경계를 넘어서서 자녀를 보호하려고 한 것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요즘 학교도 막 진짜 무서워요. 아이들이 중지할 수가 없어요. 중지하게끔 안 하고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입하려 하지 않아요. 개입을 했다가 혹시 행여나 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학부모한테 전화가 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죠. 내가 잘못했으면 우리 혼나야죠. 인간관계는 다 상처가 있잖아요. 부부도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 상처가 있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연합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가 절대 받지 못하게 학교 책임, 학부모 책임, 학교 책임, 선생님 책임, 반 친구들 책임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거에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3번까지 할게요. 다음에 4번. 네, 4번. 네, 지금은 천천히 제가 같이 읽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한 장 남았거든요. 이거는 내일은 책만 가져오세요. 안 읽어도 되니까.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